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지금 안녕하시냐고 여쭤보기도 많이 민망합니다. 많이들 힘드실 거고, 사실 저도 많이 힘들고요. 멘탈 잡기가 쉽지만은 다들 않으실 거예요. 이게 모든 개미들의 공통적인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심리 상태를 잘 이겨내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예 멘붕 상태에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느 논조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의 위치는 이전에 몇 번을 경험했던 가격의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열리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미국장이 열리면 주가에 의해서 또 방향이 또 요동을 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만 불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를 해줄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벽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 번 때리다 보면은 금이 나는 거고 뚫리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여동을 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고, 사실 그래서 오늘 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악재 뉴스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정적인 요소로 이야기했던 게 비트파이넥스의 시험 물량이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의 시험 물량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최근 나흘 동안 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도 시험 물량 자체가 정리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시험 물량 자체가 나흘 동안 고점 대비해서 81% 정도 정리가 되었다. 아직도 조금 더 떨어질 부분들은 존재하지만은 그래도 위험 요소가 하나 삭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긴 아래 꼬리가 달려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쇼 물량 입장에서는 수익이었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위험 요소가 하나 정리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이 91.5%까지 다시 올라왔고 숏 물량이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5시경에 올려드렸던 자료에 의하면은 롱이 83%고 숏이 한 16% 정도 됐었거든요. 숏 물량이 그만큼 더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같은 경우는 롱 물량이 68%였고 숏 물량이 3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숏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관찰했을 때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 자체가 90% 이상이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 그래서 시험 물량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평상시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해서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이 다 손실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은 테슬라 평단 아래까지 현재 내려와 있고요. 이게 테슬라도 물려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를 추종해서 테슬라를 따라서 매수한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현재 물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SI 자체가 꾸준히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돼서 떨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여기서 하락을 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이 저항을 다시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RSI 자체가 50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이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가격은 하락은 했지만은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4.53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 이 추세를 따라서 이 아래로 뚝 떨어져서 역 프리미엄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현재 어느 순간부터 14일부터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래서 2%대에서 5%대까지 와리가리아 하고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은 미국 월가 쪽에서 많이 팔고 떠난다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그 느낌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 의해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뉴스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채굴장 폐쇄에 관련된 건입니다.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마지막 희망인 수찬성도 폐쇄를 한다. 중국 관영 매체에 의하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의 90%는 이미 폐쇄를 하였다.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사실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일까지 해서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폐쇄하고 2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이제 당국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폐쇄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채굴장 자체가 계속 폐쇄가 되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요. 해시레이트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락폭은 많아요. 정전 사태 때문에 이렇게 등락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해시레이트 자체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만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채굴 풀 자체가 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 해서 비트코인의 블록 자체가 생성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성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경쟁자가 적으니까. 그럼 경쟁자가 적고 편해진다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채굴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해시레이트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 자체는 생산 비용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채굴풀에서 싼 금액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채굴풀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졌지만은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해시레이트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7일짜리 이동평균선으로 그어보더라도 이렇게 낙폭이 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와서 이게 더 많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게 해시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재 중국에서 채굴풀을 단속을 하고 채굴 시장 자체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채굴풀에 대한 중앙화가 더 분산화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다 있었던 뉴스들인 거고. 단지 시장이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 블록체인 관련 뉴스 중에 하나가 8BTC 뉴스라는 데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현재 미국으로 공수를 하고 있다. 채굴기나 이런 장비들을 미국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멤버십 게시판에서 남겨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현재 CO2 배출량 문제, 에너지 문제, DCEP 추진 문제들로 인해서 채굴풀을 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 채굴풀의 약화는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뿐 비트코인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뉴스를 악재 뉴스로 읽어내다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뉴스들이 긍정적인 뉴스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메인 쪽 채굴기, 마이크로 비트 채굴기, 그리고 카난 쪽 채굴기 이 물량들이 다 오더가 돼가지고 현재 북미 쪽으로 이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송할 물량들도 있고 현재 새롭게 오더되고 있는 물량들도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회사 몇 군데를 계속 이제 주가 자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방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다시 반등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중국 채굴회사 카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지금 올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현재 중국 정부가 중국의 채굴풀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의 채굴 시장의 존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빤스런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근 단속이 되고 있고 뉴스가 비트코인 가격에 아주 악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다시 떨어지던 가격이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어 블록체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데 미국 콜로라도 캐슬록에 위치해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올해 들어서 주가 자체가 떨어지다가 5월부터 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채굴 회사들의 주가가 현재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언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비트메인하고 지금 채굴기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현재 비트메인 쪽으로부터 물량 자체를 공급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뉴스들이 악재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채굴기나 채굴풀의 주가는 현재 올라가고 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빤스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많이 구매해서 최근에 와서 5월 달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더 구매하겠다. 더군다나 증자를 해서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뉴스가 6월 정도 있었는데 6월 정도부터 해갖고 주가가 또 올라가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더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시점에 따라서 관찰 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격이 떨어졌던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들은 올라가고 있다. 테슬라는 어쩔까요? 테슬라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느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채굴에 관련된 규제 자체는 조금만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채굴풀이나 해시레이트 자체가 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똑같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솔직히 가슴이 좀 아파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뉴스였죠.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중국 농업은행이 지난 6월 21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죠. 중국 농업은행이 언제부터 해서 가상화폐를 사용했냐고요. 가상화폐를 언제 서비스를 했냐고요. 2017년부터 해서 전부 다 금지 아니었냐고요.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시 33분 정도 되거든요. 가격은 또 그 정도 시점에서 3시부터 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3시거든요. 3시에 음봉이 이렇게 쭉 떴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트파이넥스의 시험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뚝뚝 떨어지면서 또 뉴스 하나 쳐나오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뉴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뉴스들인 거예요. 중국 중앙은행이 5개 은행과 알리페이를 인터뷰했다는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오후 5시 18분에 나온 성명이고요. 언제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를 했냐고. 기존에 있었던 뉴스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대로. 모든 언론이 중국 정부가 은행에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가능한 많은 단속 정책 중 가장 작은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 전 직원은 오후에 이것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 심리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부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마저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DCEP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같은 뉴스를 퍼뜨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2월이면 동계올림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 DCP를 선보일 건데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활성화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투기 심리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중국에 누군가는 팔고는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과연 이게 중국의 대세가 될 것인지는 또 지켜봐야 할 거고요. 중국 뉴스 8BTC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2014년에 2017년도 아니고 2014년에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을 하기 위해서 유사한 공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기존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금지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비트코인만 더 강해졌다. 그런 거. 이런 은행 통지는 그냥 오래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냐.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겁주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암호화폐 있는지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처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조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탄압, 이 부분도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2014년에도 이용되고 2017년에도 이용되고 지금도 이용되고 신기하죠. 신기해. 그리고 세 번째 악재 뉴스 자체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언락된다. 그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베리 실버트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DCG 그룹이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회사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마저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언락이 될 건데 이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이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물량.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8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언락되는 물량이 있다. 근데 이것은 좀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오늘 베리 실버트가 위험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공포심이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그레이스케일이 있고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그러면 고객이 그레이스케일에 돈을 맡겨요. 그 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에다가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은 돈을 받고 나서 이 돈으로 BTC를 사요. BTC를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주는 것은 GBTC라는 주식을 줍니다. 주식을. 주식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고객은 이 GBTC를 6개월 동안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은 이 GBTC를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 권리라는 게 생깁니다.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생겨요. 그 6개월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BTC가 아니라 GBTC. GBTC는 증권입니다. 증권. 주식이에요. 주식.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가 SEC에 이 상품을 승인을 받을 때 판매를 위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고객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레이스케일이 사줄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안 돼요. 일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리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레이스케일로 이 물량이 들어와서 나 이거 다시 좀 손해 보더라도 팔아줘. 그럼 그레이스케일은 그렇게 할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단지 고객은 OTC 시장 가서 하나의 시장에 가서 이것을 판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는 것은 GBTC를 비싸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든 아니면은 손해를 보고 팔든 그것은 이 고객이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그레이스케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물량이 줄어들었냐고요. 분명히 6개월이 지난 물량들도 훨씬 전에 있었을 텐데 그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플러스가 많고 마이너스가 적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은 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물량 자체를 확보를 했으면은 그게 시장으로 다시 나갈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시장으로 다시 이것을 판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판다? 그러려면은 본인들이 발행한 GBTC라는 이 주식을 소각시키고 팔아야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팔면은 GBTC의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럴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단지 조금씩 빠지는 물량은 있어요. 조금씩 빠지는 물량. 이건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수탁회사라서 고객이 요청한 그 물량을 계속적으로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현재 1년에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 정도를 받습니다. 전에는 2.5%였는데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이 수수료 2%에 대해서는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그레이스케일 수익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관한 것 중에서 2%를 팔아서 수익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언락이 된 물량이 시장에 나올 거다. 그것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BTC는 OTC 마켓에서 여기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레이스케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물량들인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증가된 물량이죠. 증가된 물량. 그 중간중간에 살짝씩 팔리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 작은 물량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건 조금 안 맞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은 GBTC 구매 후에 6개월 동안 의무 보유인 것은 맞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언락이 될 것이다. 그레이스케일은 SEC로부터 환매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OTC QX 장외 시장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 발행된 GBTC의 양은 6억 9,200만 개 정도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 5억 5천 개는 벌써 언락이 됐고 현재 락업이 되어 있는 것은 1억 3,700만 주 정도 된다. 그래서 락업 물량이 이렇게 해지되는 게 시장에 나올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다. 지금까지 언락된 물량 자체는 장외 시장에서만 이렇게 거래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이야기한 김에 잠시 이 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체 수량 같은 경우는 65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한 개의 GBTC로 환산을 했을 때, 주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한 주는 가격이 34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락이 된 물량은 OTC 마켓에서 팔 수가 있는데 그 OTC 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9달러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게 샀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별도의 문제인 거고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는 GBTC 상품을 지금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환산한 것보다 이렇게 환산하는 것보다 OTC 마켓에서 팔면은 이거에 비해서 손해다. 이거에 비해서. 그리고 거래량도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었느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외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장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무려 651%, 153% 이렇게 높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상품 중에서 이 두 개를 사려고 했을 때 장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싼 거죠. 라이트코인을 예로 들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면은 14달러에 한 주를 살 수 있는데 장외 시장 OTC 마켓에서 사면은 111달러를 줘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고객이 되려고 하면은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약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 요건들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OTC 마켓에 가서 그레이스케일의 이 상품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죠. 아니면 이것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더 여기서 시장에서 장난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레이스케일 상품 같은 경우가 112불에 마감이 됐어요.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 살려고 하면 14불에 살 수 있는 게 112불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가 이제 리셋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52주 평균 같은 경우는 23달러에서 510달러까지 그렇게 이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데이터가 리셋이 됐는데 사실은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개인이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높지는 않더라. 그렇게 봤는데 현재는 리셋되어 있고요. 오늘 지나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좀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리포트를 보면은 하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의 이 고객들 층을 보면은 대부분이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기관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87%에서 9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은퇴 자금이니 패밀리 오피스니 이것은 이제 비율이 좀 낮은 거고 주목할 것은 이거죠. 기관의 투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에 있어서 공인된 투자자만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개인 소득이 한 20만 불을 초과하거나 부부하고 공동으로 이제 했을 때는 30만 불을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는 일반 증권 담당자나 면허가 있는 투자 고문 대표나 라이센스가 있는 사모증권 오퍼링 대표나 이런 부류에 속해야 된다. 또한 은행, 파트너십,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신탁과 같은 법인은 공인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레이스케일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해서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기관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는 GBTC라는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공인 투자자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OTC 마켓에서 GBTC를 별도로 구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이 생긴다. 하지만 GBTC 이 상품 자체가 언락이 된다 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BTC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의 수일 것 같아요. 뭐 팔지 말라는 법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GBTC의 그 증권 자체를 수량을 소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GBTC가 언락이 되는 스케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현재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세 가지 악의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뉴스들 자체가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사실은 악재 뉴스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뉴스들입니다. 단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뉴스들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이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분명히 비트파이넥스 시험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뉴스들이 분명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이런 뉴스를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이 뉴스가 나오는 상황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쇼피팅해서 충분히 수익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격이 테슬라 평단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박스를 제가 살짝 올렸는데 이 3만 불을 자꾸 테스트하면 할수록 여기가 약해질 거예요. 약해지면은 뚫릴 확률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세력들이 여기 가격 아래로 내려와도 시장이 이것을 싸게 생각치 않네?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횡보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케노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퍼드를 만들어 내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화가 나요. 화가 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큰 스탠스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이는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것도 매우 힘들잖아요. 또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 비트코인의 역사 속에서 96.4%의 날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올해 들어오신 분들 여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가. 더군다나 이제 이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 더 힘든 상황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와서 더 빨간 부분들이 많아져서 수익이 아닌 공간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이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량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수량이 많이 빠져나간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의 이 지갑들은 그대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 거예요. 여기만 하더라도 1600개, 1000개 이상의 지갑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 거고요.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2167개의 지갑들이 비트코인의 장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1000개 이상의 지갑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 바보는 아닐 거예요. 변동성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개미들입니다. 힘드시면은 조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팔면은 오를 것 같고 사면은 떨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얼마로 가져갈 건지 자산의 비중을 얼마로 가져갈 건지 그 부분만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힘든 시간이지만은 각자의 방식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하면서도 약간 화가 나요. 화가.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이 변동성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화가 납니다. 매우 화가 나요. 매우. 항상 투자 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도 화가 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힘 있는 자가 더 수익을 많이 올리는 세상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 세력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의 힘이 있겠죠. 자금의 힘. 정보의 힘도 있을 거고.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부족하거든요. 정보 같은 경우는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다 오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자금에 대한 운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될지, 여기가 딱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여기서 떨어질지 오를지 횡보할지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만족하는 순간까지 기다릴 거고, 단지 그들은 이 공포 심리를 최대한 이용을 할 거예요. 피가 말리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2017년도에 그랬습니다. 상승을 죽어라고 하면서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 이제 다시 올라가나 보다.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가나 보다. 이런 행복 회로를 얼마나 그렸는데요. 더군다나 삼각수렴이다. 삼각수렴. 삼각수렴이면 끝자락에서 방향성 나올 텐데 호재 누수드가 많으니까 쳐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마저도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거기서마저도. 그런데 모든 투자 상품에는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큰 잘못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끝자락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끝자락에. 그래서 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많은 악재 누수들을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자산은 없어요. 어딘가에서 다시 반등합니다. 어딘가에서. 그 어딘가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힘든 시간이고 스스로에게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하신 건 분명히 없어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만이 혼자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일상에 더 열심히 충실하다 보면은 시간은 또 지나고 그리고 악재 뉴스는 시장이 다 받아낼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좋은 뉴스들을 가지고 세력들은 또 가격을 띄울 겁니다. 그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사라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었고 방향성이 참 애매할 때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면 그 비중에 대한 조정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